자, 안녕하세요. 내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암호화폐와 NFT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더 샌드박스의 이요한 이사님 모셨고요. NFT 뱅 다니엘 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제가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세 사람이잖아요. 쓱 보드카를 따라주면 내가 발언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드카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요한님 그렇죠. 얼마나 오래 사셨죠? 18년 살았습니다. 욕한 거 아니죠? 네, 욕한 건 아니고 18년. 네. 지금 보드카 짠하면서 러시아 본토 발음으로 나스다로비에. 나스타로비에. 자, 오늘 좀 이상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소년 여자 나중에 한번 나와주세요. 건강을 위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스다로비에. 네. 무언가를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역할극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제 채널에서 처음 역할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어디 회사 대표라고 하던데 무슨 회사 대표하고 있나? 자기가 만든 놀이를 친구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 뭐 구슬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할 수는 있죠. 근데 왜 놀이터 가서 안 하고 거기서 해? 아, 잠깐 너무 오히려 이 역할이 너무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좀 놀이터가 중심이었다면 좀 어린 아이들은 또 특히 젊은 층은 그 컴퓨터 게임 혹은 모바일 게임에 익숙해져서 이제 놀이의 공간이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디지털 공간에 놀이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자기가 만든 게임도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사탕을 가져와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돈 많이 벌겠다. 뭐 사탕을 많이 벌 수도 있죠. 사탕을 많이 갖고 가달라고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라는 돈이 있는데 샌드를 또 그런 식으로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애들이 신나게 놀 수 있고 자기들이 놀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게 더 샌드박스. 그리고 놀이터에도 보면 아이들마다 자기들만의 역할로 놀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누구는 대장 노릇도 하고 맞아요. 앞잡이 노릇하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기구들을 타는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페르소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랜드를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샀어요. 저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거기서 나오는 게임의 퀄리티를 보고 아 진짜 이제 사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에스테이트도 사고 랜드를 더 사기 시작했거든요. NFT 구매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 NFT의 가치를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혹은 증가해 줄 수 있는 어떤 포텐이 있는 그런 플랫폼인지 아닌지. 진짜 세상의 땅하고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홈페이지에 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정사각형의 세계예요. 밀리언 달러 페이지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홈페이지 하나의 픽셀을 하나에 1불씩 해서 팔았던 그거랑 조금 흡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 지도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샌드박스라는 맵 안에 이런 픽셀 형태로 저희가 지역들을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첫 판매를 시작했던 거는 2019년도 말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퍼스트 프리세일로 했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의 땅이 이제 1/1 그 메타버스의 공간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약 100m 곱하기 100m의 크기의 공간인데 그 땅을 저희가 당시에 약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4만 원, 5만 원.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1,5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뭐 300배 넘는 가격의 어떤 경신이 있었고 또 저희가 좀 크기를 단순히 1/1로만 판매하지 않고 넓은 크기의 땅을 묶어서 판매를 했었어요.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자면 3/3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좀 더 큰 공간이에요. 지금 거의 억 단위에 들어왔고요. 6/6은 거의 10억대 가까이, 그리고 가장 고점이었을 땐 거의 한 15억, 그리고 지금 12/12는 거의 30억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가장 큰 공간이 24/24가 저희가 프리세일 때는 1,200만 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 24/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가치로 측정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너무 커서. 너무 크기도 하고 샌드박스 자체에 24/24가 몇 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66,464개라는 한정적인 어떤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파트너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가격으로 거의 설명을 못하고 그 규모에 맞춰서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땅을 샀나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아디다스, 유명했습니다. 네. 기사도 많이 나고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아이코닉스 뽀로로도 있고요. IP로 유명하기로는 워킹데드, 스머프,
크립토 쪽으로는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마켓캡이라든지 유명한 또 투자자들도 들어왔었어요. 실리콘밸리 그 빌리라는 투자자와 뭐 케네스 하우리뿐만 아니라 윙클보스 형제도 샌드박스의 랜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 땅을 사서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IP나 브랜드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의 세계관을 더 메타버스에서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IP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IP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 제작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유저들이 그 IP와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만의 또 게임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뽀로로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잔망 루피라고 상당히 히트를 쳤던 그런 이제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잔망 루피라는 캐릭터를 그 아이코닉스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잔망 루피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만든 이제 유저 제작 콘텐츠적인 그런 캐릭터가 큰 히트를 치게 되는 거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을 해서 그렇다면 이 샌드박스에서 일반 유저들이 이 뽀로로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어떤 또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까? 네,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약간 정리가 필요한 타이밍 같아서 네, 이제 옆에 또 드리고. 와, 감사합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로블록스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유저들이 그곳에서 놀기 위한 땅을 사는 거다. 또 랜드로 부가적인 가치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드를 그냥 보유하고 컨텐츠만 올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올려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랜드를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랜드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랜드에 또 샌드를 스테이킹을 할 경우 또 거기서 추가적인 자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랜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빌려주고 또 이 땅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같이 나눠갖고 하는 형태로 일종의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채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많은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부동산 투자. 이게 약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디지털 역할과 약간 직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 플레이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군가는 랜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만의 그 안에서 역할과 기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디센트럴랜드는 또 다른 가상 땅이죠. 그렇죠. 거기랑 더 샌드박스랑 어떻게 달라요? 유저의 편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심즈 게임을 해봤다면 심즈 혹은 레고를 쌓아봤다면 레고. 진짜 그대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게임 아이템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게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거기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결정적인 좀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많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셔야. 네네네네네. 좀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려면 네. 자 실제 땅과 가상 땅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는 이미 가상 땅을 많이 샀어요. 실제 땅을 살 수 없기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 집은 안 사자주의고요. 집은 안 사자. 네, 차도 안 사자. 그래서 집과 차는 지금까지 사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와이프는 물론 반대하겠으나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엔 집이 되게 의미 있는 투자 자산이라고 보지를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약간 투자의 수단으로서 이 두 개를 만약에 견준다라고 그러면 저는 가상의 땅을 사는 편을 선호를 하고 실제로 더 샌드박스에도 땅을 많이 샀고 사실 초기 네, 이렇게 초기부터 구매자이시기도 합니다. 랜드로드. 그렇죠. 근데 가상 세상 안에서는 몇 억이라도 쓰면서 내가 이걸 사겠다. 대체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NFT를 사봤던 것들은 사실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다 뭐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크립토킹리 한번 사보자. 그다음에 시간 조금 더 지나서 마이크립토 히어로스라고 또 일본에서 나온 RPG 게임이었고 그게 초반에 우리가 뭐 NFT는 게임 영역에서 처음에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유스 케이스는 게임에서 터질 것이다. 실제 굉장히 좀 한때 잘 됐었어요. 네. 오픈시의 매출의 한 90%를 MCH라는 게임 하나가 거의 견인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두 번씩 사보면서 실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이 친구들과 너 그런 NFT 갖고 있냐? 나 이런 NFT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얼마 정도 할까? 이런 얘기하는 거 프라이스 디스커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이스 디스커션을 굉장히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랑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래소에서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미래 가치가 얼마만큼 될까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짜리일까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NFT는 그 가격이라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디스커션을 하면서 얘는 가치에 대한 내레이티브를 만들어 나가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막 딱지 갖고 놀면은 애들끼리 막 얘기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우열을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얘는 얘보다 좀 더 비싸. 그리고 그게 국룰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옆반, 옆반 전부 다 이제 그 카드 갖고 있거나 그 딱지 갖고 있으면은 인정해주는 비슷하게 이런 것들 어떤 딱 명확한 수단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걸 파악이 힘들었기 때문에 되려 이게 놀이거리였었어요 당시에. 이건 이래서 더 비쌀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하고 아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지금 여기 끼고 싶어하는 이제 새로 들어온 어떻게 보면 그 크립토 세계를 잘 모르는 크린이 네. 뭐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가상 세상에 땅을 왜 샀냐? 내 친구 보고 샀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제 일화가 있는데 디센트럴랜드가 네. 더 샌드박스보다 먼저 나왔어요. 훨씬 먼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 공간 열리기 전에 땅을 먼저 판매를 했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을 판매를 할 때 결국에는 이 맵 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땅을 살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맵이 나와요. 제네시스 플라자라고 그래서 완전 중앙에 있는 중앙 플라자가 있고 도로 같은 것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실물 경제에 있었던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처음에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길 근처에 있으면 비싸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플라자는 또 서울이라고 생각해 또 비싸고 이런 게 그대로 매핑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분히 이거를 또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고 의식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실물 경제에서 써먹었었던 다양한 플레이북을 그대로 일단 가져와서 왜냐면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논리지라는 게 서로 교환이 돼야 거기서부터 나름의 시가를 형성해 나가고 나름의 이제 시세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있었던 것들 그대로 마핑을 해와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도로나 이런 플라자가 비쌌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실제 게임 세상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됐는데 텔레포트가 가능하네? 그 바람에 도로 주변에 있는 땅들의 값어치가 당연히 그럼 뚝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물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가격에 반영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직도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도 존재하고 본디 사람들은 이 길 근처를 비싸게 살 거야. 결국에는 시세라는 것들은 이게 현재 정말 내재 가치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요거를 사줄 사람이 얼마의 값어치를 낼 것이냐를 결국에는 메타 인지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처음에 선 구매를 했죠. 그 다음에 찾아온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걸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애들이 좀 더 나아가면 뭐 다오라는 개념도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다오 설명했습니다. 다오 영상 봐주시죠. 네, 일종의 뭐 개모임이라고 보시면 제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개모임에서 돈을 십시반 모아서 그 모은 돈 갖다가 그 땅 중에 이 맵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한 완전 사이드에 있는 이런 땅들을 다 같이 매입을 해요. 다 같이 매입을 한 다음에 3D 모델러들을 고용을 해서 다 같이 거기를 개발을 해요. 갤러리부터 시작해갖고 카지노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일대가 전부 다 카지노고 다양한 허스피탈리티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가면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고요.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산 다음에 카지노도 중간에 두고요. 거기선 실제 가서 룰렛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는 갤러리 같은 걸 놔서 사람들이 만든 크립토 아트 작품들 이런 것들 보면서 클릭하면 오픈스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성을 해요. 3D 모델러들은 저렴한 땅들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3D 모델을 올려서 그걸 다시 플리핑을 한다고 표현해요. 다시 되팔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 이제 봤었을 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다른 랜드들이 한 달 사이에 올라갔던 가격이 뭐 10% 20%밖에 안 되는데 얘는 50% 이상을 거의 항상 팔 때마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더 들여다봤죠. 가장 맨 앞에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겠다 한 사람들이 많이 샀었고요. 그 다음 조금 지나니까는 실제 복셀 아티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크립토 아티스트들이 들어와서 진짜 거기에 부가가치 창출을 해서 플리핑하면서 현금을 버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실제 이제 이런 공간을 대여를 해서 콘서트도 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서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대중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게 재밌는 게 사실 또 인간의 뇌 입장에서 뇌는 새로운 정보가 막 쌓이는 양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간 것처럼 느끼거나 적게 간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별로 경험한 게 없으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내가 별로 경험한 게 없으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뭔가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건데 크립토 월드라고 부르나요? 이쪽에서의 시간은 그 바깥쪽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나 많은 새로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 어린이가 된 느낌을 가끔 받고 있어요. 사실 가상 이런 부동산이나 공간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제 부동산에서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여기가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잖아요. 왜냐면 주변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주? 몇 달? 방금 이런 커뮤니티의 참여와 다오의 참여를 위해서
한순간에 가치 상승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사실 아까 전에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이제 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정중앙에 있는 땅들이 좀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샌드박스에서는 지금 현재 뭐 아직 컨텐츠가 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의 약간 비슷한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랜드 중간에 있다든지 전체 맵 중간에 있다든지 혹은 유명한 IP 브랜드 인근에 위치한 랜드라든지 그럴 경우 조금 더 가치가 높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저기 IP 브랜드, 유명한 IP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랜드가 노출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 만약 이 IP 브랜드가 잘 돼서 랜드 크기를 더 확장해야 된다면은 그 주변의 땅을 또 인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옆집까지 뛰어갈 가능성도 있긴 한 거잖아요. 이게 오픈 월드는 아니에요. 아. 오픈 월드는 아니고 이제 뭐 인근의 땅끼리 협의했을 시 포털을 설치를 해서 이제 한쪽 땅에서 다른 땅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혹은 개인 유저가 혼자 뭐 여러 인근의 땅을 보유했을 시는 그 공간에 한해서는 약간 오픈 월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파도 타기라고 그래서 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타고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추억이다. 파도 타기가 예화로 나올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 너무 맞는 얘기인데요. 그쵸? 파도 타기가 포털이었네요. 포털 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포털에서 포털로 가면서 요 옆집엔 뭐가 있나? 그럼 옆집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저 샌드박스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상에 남아있는 내 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가상 부동산이 가치를 일단 가질 수 있는 이유는 NFT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유권이 이 NFT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해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제3자 게임 스튜디오나 어떤 허가 없이 내가 이거를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샌드박스에 그렇게 수많은 유저가 있는데 샌드박스가 서비스를 닫게 돼요. 그렇게 됐을 시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기에 저렇게 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저 NFT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를 론칭을 하자. 샌드박스 유저들은 그 서비스에서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죠. 일반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만일 이게 서비스가 닫았다고 이거에 대한 활용성이 없어지고 내 지갑에서 썩게 되는 그런 자산일 수 있다면은 그 NFT는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은 이런 상호 운영성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멀티버스가 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NFT가 이런 가상 자산의 영속성을 주는 어떠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좀 뇌에서는 그럼 이런 공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나요?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뇌가 인지하는 공간 또는 개인 공간이라는 거는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게 뇌 입장에서는 내 영향력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젓가락을 준다든지 도구를 줘가지고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커지게 하고 뇌가 그 공간까지를 인지할까? 인지해요. 땅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그런 접근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